이것은 미국의 한 예언자가 말한 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 그리고 한국의 서쪽 바다가 마치 오래된 숨을 내쉬듯 융기한다. 집안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다. 판 자체가 재편되는, 지구가 자신의 형태를 바꾸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한국 서쪽 해저에서 거대한 땅덩어리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위에는 인류가 아직 만난 적 없는 기록들이 가득하다. 그는 미국 텍사스에 살던 신경외과 전문의였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본 것은 망원경도 위성 사신도 어떤 과학 장비도 아닌 심장이 멈춘 4분 22초 동안이었다. 미국 예언가가 보고 온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 이것은 그 이야기다. 제임스 R. 카터, 1971년생, 텍사스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신경외과 전문의, 수술 건수 2,300건 이상. 그는 뇌를 다루는 사람이었다. 인간의 의식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이 물리적 뇌의 산물인지 아닌지를 학문적으로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온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민은 2019년 11월 14일 오전 11시 7분, 한순간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 그날 그는 수술을 집도하던 중이었다. 갑작스러운 심장 리듬 이상. 의료진의 기록에는 심실세동 발생, 즉각 재세동 시행, 자발순환 회복까지 4분 22초라고 적혀 있다. 심장이 멈춘 4분 22초. 의학적으로 이 시간은 뇌의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될 수 있는 임재 구간이다. 그러나 제임스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것을 경험했다. 그가 처음 발표한 것은 사건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였다. 학술 논문이나 언론 인터뷰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신뢰하는 소수의 연구자들에게만 구술로 전달했다. 그 내용이 조금씩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23년 무렵이었고, 그것이 퍼지는 방식은 출판이나 미디어가 아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오래된 방식이었다. 임사체험을 연구해온 학자들, 특히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1975년 처음 체계화하고 신경외과 의사 에벤 알렉산더가 직접 경험하며 기록한 이 분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천 건의 사례가 축적되었다. 그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다. 육체를 벗어난 시점의 명료한 인식, 빛을 향한 이동, 경계선, 그리고 어떤 존재와의 만남. 제임스의 경험은 이 패턴을 따르는 듯했지만 그가 그 존재로부터 받은 것은 달랐다. 그것은 개인적인 위안이나 삶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미래의 장면들이었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동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거기에 있었어요. 그가 도달한 것은 공간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고 어떤 물리적 경계도 없었다. 빛이 있었지만 눈부시지 않았다. 그 빛은 방향이 없었다.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오는 것 같기도 했고 사실은 아무 방향에서도 오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빛이라기보다는 밝음의 상태에 그가 놓인 것에 가까웠다. 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침묵도 아니었다. 그는 이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오래 망설였다고 한다. 소리가 없는데 가득 차 있었어요. 무언가로. 정보라고 해야 할까요? 인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시간이었다. 제임스는 분명히 4분 22초 동안 그 공간에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수십 년의 분량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시간은 물리적 현실에서는 선형으로 흐른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서 시간은 늘어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시간은 방향이 없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장소, 모든 것이 지금인 곳. 동양 수행 전통에서는 이것을 무시간의 현재라고 표현한다. 명상에 깊어진 수행자들이 묘사하는 어떤 의식의 상태, 자아가 사라지고 시간이 사라지고 그러나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제임스는 그것에 일순간 도달한 것이었다. 심장이 멈춤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다. 형태는 없었다. 그러나 거기 있음은 분명했다. 제임스는 그것을 존재라고 불렀다. 어떤 특정한 믿음 체계의 언어로 그것을 규정하기를 그는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그저 의식을 가진 거대한 빛, 인격이 있는 에너지, 그런 표현들을 조심스럽게 썼다. 그 존재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임스는 모든 것을 알았다. 그는 이것을 알매 주입이라고 표현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 이미지를 통하지 않고 그냥 알게 되는 것.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막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동양의 수행 전통에서는 이것을 도노에 가깝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오랜 수련 끝에 한순간에 열리는 암. 제임스는 그것을 수련 없이 심장이 멈춘 4분 22초 안에 경험했다. 고대 영적 전통에서 전해지는 아카식 레코드.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생각, 모든 의식의 파동이 기록된 에너지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임스의 묘사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그가 도달한 공간이 바로 그곳과 같은 성질이었다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장소, 시간이 선형이 아닌 곳. 그 존재는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제임스는 말한다. 영상이 아니었어요. 감각이었어요. 냄새가 있고 무게가 있고 온도가 있었어요. 미래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생했어요. 그것은 예언이기 이전에 하나의 완전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중심에는 동아시아가 있었다. 한국이 있었다. 그리고 지구의 표면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대한 벼랴가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수술실의 시계는 11시 11분 29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존재가 제임스에게 처음 보여준 것은 장면이 아니었다. 감각이었다. 땅이 움직이는 느낌,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진동이 아니라 지구 내부에서 시작해 표면을 향해 밀고 올라오는 압력, 마치 오랫동안 수압을 버텨온 무언가가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처럼. 제임스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지형 변화가 아니었어요. 지구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구 물리학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판구조론의 영역이다. 지구의 표면은 10여 개의 거대한 암석판 위에 올려져 있으며 이 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느리게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동이 축적된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할 때 그 순간은 지형을 바꾼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반복되었다.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의 침몰, 전 세계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대홍수의 기억, 그리고 약 1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며 해수면이 수십 미터 상승하던 시기.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지질학적 사실로 기록된 사건들이다. 제임스가 본 미래는 그 연장선 위에 있었다. 2026년, 동아시아의 해저 지각이 재편된다. 그 충격은 단순히 수치로 측정되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판의 경계가 움직이고 수백만 년의 지질 역사가 한순간에 가시화된다. 그 과정에서 바다가 돌아오는 곳이 있고 바다가 물러나는 곳이 있다. 바다가 돌아오는 곳, 그것은 일본이다. 제임스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가장 오래 침묵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본 장면 속에서 일본 열도의 대부분은 해수면 위에 있지 않았다. 서서히 잠기는 것이 아니었다. 지각의 재편이 완료되었을 때 지도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특정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구가 자신의 형태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나 그 과정이 인간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느껴질지는 그는 말을 아꼈다. 한국도 완전히 비껴가지는 않는다. 해안에 가까운 일부 저지대 지역들이 해수면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본질적인 땅덩어리, 내륙과 고지대는 유지된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한국이 서 있는 자리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러한 대변화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리적으로는 저지대 해안 지역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자산과 삶의 기반을 한 장소에 집중시키지 않는 것. 단일한 국가 경제나 단일 통화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을 갖추는 것. 이것은 특정 사태에 대한 공포 반응이 아니라 어떤 환경 변화에서도 유연하게 작동하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큰 변화의 시대일수록 뿌리가 넓은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보다 더 깊은 준비가 있다. 정보의 독립성이다.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정보 환경이다.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읽고 다양한 출처를 교차 확인하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능력은 어떤 물리적 자산보다 더 가치 있는 준비다. 역사 속에서 큰 변화의 파도를 넘어온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음식과 물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도 있다. 도시 문명은 복잡한 공급망 위에 서 있다. 그 망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자금 능력, 그것은 서바이벌리즘이 아니라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다. 현명한 사람은 최선을 바라면서도 최악을 대비한다. 그리고 바다가 물러나는 곳이 있었다.
제임스가 본 장면 중 가장 그를 압도했다고 말한 부분이 여기다. 지각의 재편이 일어나는 동안 한국의 서쪽 해저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천천히가 아니다. 판이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거대한 땅덩어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땅의 표면은 오랜 침수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침식과 퇴적 아래 가려져 있던 것들이 있다. 구조물의 흔적, 기하학적으로 배열된 돌들, 마모되었지만 분명히 인공적인 손길이 닿은 표면들, 그리고 문자. 아직 해독되지 않은 어떤 기존 언어 체계과도 연결되지 않은 기호들이 새겨진 석판들. 제임스는 이 장면에서 울었다고 한다.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냥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났어요. 그것이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현재 주류 역사학이 공인하는 가장 오래된 문명은 약 5,000년에서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발원한 도시국가들, 나일강 유역의 거대 문명들. 그러나 이미 고고하게 변방에서는 이 연대를 뒤흔드는 발견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터키 남동부에서 발굴된 약 12,000년 전의 정교한 신전 유적, 인도 해안 앞바다에서 수중 탐사를 통해 발견된 고대 도시 구조물의 흔적. 이것들은 아직 역사 교과서에 들어오지 않는다. 기존의 체계를 흔들기 때문이다. 기존 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이 왜 그토록 느린 과정인지를 이해하면 오히려 이 발견들의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역사학은 발견된 증거를 해석하는 학문이지만 동시에 기존에 해석된 체계를 지키려는 관성도 강하다. 새로운 발견이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수는 수준일 때 학계는 침묵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흡수한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인간 조직의 본성이다. 그러나 물리적 증거가 충분히 쌓이면 결국 역사는 다시 쓰인다. 제임스가 본 유물들이 실제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그 어느 발견보다 더 깊은 층위를 건드릴 것이다. 현재 우리가 역사 이전이라고 부르는 시대, 문자도 도시도 국가도 없다고 여기는 그 시대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기록들. 그것은 역사의 시작점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수준의 발견이다. 그것도 단 몇백 년이 아니라 수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그 기록들이 가리키는 것이 동아시아였다. 한국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의 뿌리였다. 제임스는 그 유물들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유물이 아니었어요. 인류 전체가 어디서 왔는가를 말하는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땅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임스는 그 존재에게서 그 시대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이렇다.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동아시아의 광대한 지역, 지금의 한반도와 그 북쪽 대륙, 그리고 현재의 해저 일부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에 하나의 큰 연합이 존재했다. 제임스는 이것을 빛의 연합이라고 불렀다. 12개의 서로 다른 갈래가 하나의 원리 아래 느슨하게 연결된 구조. 중앙집권적 제국이 아니라 공통된 우주적 이해를 기반으로 각자의 땅을 다스리는 형태. 그 연합의 중심에는 하나의 근원적 원리가 있었다. 제임스는 이것을 설명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하나이면서 셋이에요. 셋이면서 하나이고요. 생명을 낳고 기르고 완성하는 세 가지 작용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문명의 사람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읽었다. 별자리의 주기, 계절의 변화, 인간 몸의 리듬이 우주의 리듬과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관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원리에 따라 살았다. 농사를 짓는 방식, 마을을 배치하는 방식, 의식을 행하는 방식 모두가 하늘의 질서와 정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의 법이 있었다. 제임스는 이것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했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왕의 명령이 아니라 그 땅을 세운 첫 번째 원리였어요. 그 문명은 수학을 알았다. 우주의 구조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을. 81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체계.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담아냈다고 제임스는 말했다. 그것은
장식이 아니었다. 실제로 작동하는 우주론적 코드였다. 그 문명은 쇠락했다. 기후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이후 다른 시대들이 덮어왔다. 기억은 사라지고 기록은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씨앗, 그 원리, 그 감각, 그 하늘을 읽는 방식은 그 땅의 사람들 안에 잠복했다. 유전자처럼 혹은 기억의 깊은 층 위에 새겨진 무언가처럼. 제임스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했다.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씨앗이었다는 것은 싹이 트고 나서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문명의 원리가 한 민족의 심층에 잠들어 있을 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특정 순간에 특정 기회기에 의해 깨어날 때까지는. 그 기회기가 융기한 땅 위의 기록들이 될 것이라고 제임스는 보았다. 수면 위로 올라온 유물들은 물리적 증거다. 그러나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 아니다. 제임스는 이것을 민족적 각성이 아니라 우주적 기억의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어떤 원리들,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의 이치로 연결된다는 것,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 그것이 태초부터 그 땅에 새겨진 원리였다면 그 기록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 원리도 함께 깨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원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후손들이라는 것. 이것이 미국 예언가가 보고 온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의 본질적인 춤이다. 역사의 기록이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임스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의 문제예요. 어떤 민족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결정해요. 2026년 이후의 흐름을 그가 본 방식으로 따라가면 이렇다. 해저에서 솟아오른 땅과 그 위에서 발굴되기 시작하는 기록들은 단순히 고고학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자기인식을 뿌리부터 흔들어 재건하는 사건이 된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작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다는 것을, 깊다는 것을,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제임스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민족적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고요함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깊이 뿌리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기원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후의 20년, 2026년부터 2040년대에 걸쳐 한국은 변한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원리로 세상을 이해하는가, 어떤 언어로 인류에게 말을 거는가의 문제다. 제임스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흥미로운 표현을 썼다. 세상은 지금까지 하드웨어의 강자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대는 소프트웨어의 강자를 찾게 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언어, 삶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 그것을 가진 곳으로 세상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태초의 시대에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원리로 세워진 그 문명의 씨앗이 한국 안에 잠들어 있다면, 그리고 그 씨앗을 깨우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부상이 아니라 인류의 기억 회복과 맞닿아 있는 사건이 된다. 제임스는 이것이 자신이 받은 예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특정 나라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인류가 알고 있었던 무언가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것. 이 미래는 2025년 말,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각의 재편은 예고 없이 온다. 변화는 항상 그것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나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임스는 그 존재로부터 예언만 받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존재로부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었다. 돌아가서 내면을 닦아라. 세상이 흔들릴수록 중심이 고요한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내면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임스가 돌아온 이후 스스로 실천하기 시작한 것들을 그는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것은 거창한 수련이 아니었다. 호흡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냥 숨을 느끼는 것. 들이쉬고 내쉬는 그 감각에 의식을 완전히 놓는 것.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보낸다. 어제 일어난 일을 반복 재생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거나
호흡을 느끼는 것은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어떤 것도 실제하지 않는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 다음은 관찰이다.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이라고 믿는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면 자신이 불안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생각은 날씨와 같다. 그것은 왔다가 간다. 그것을 보는 눈은 다른 자리에 있다. 이 수련이 깊어질수록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내면이 고요해질수록 외부의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낯설지 않다.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중슬릿 실험의 결과, 의식과 물질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현대 물리학의 탐구들, 우리가 어떤 의식의 상태에 있는가가 우리 주변의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다. 두려움에 집중된 의식은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구조를 만든다. 마음이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재생된다. 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 원하는 상태에 이미 있는 것처럼 감사의 감각으로 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자기 위안이 아니다. 의식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감사는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감사하는 마음 상태는 뇌의 기능적 구조를 실제로 바꾼다. 이것은 신경과학이 이미 확인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 내리는 결정, 만나는 사람들, 그것들은 달라진다. 현실이 달라진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 존재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예언이 아니었어요. 내 의식의 상태가 곧 내 세계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마음 수련의 세 번째는 공동체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혼자 서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러나 고립은 취약성을 높인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서로의 현실을 지지해주는 관계망, 그것이 물리적 준비보다 더 근본적인 안전이다. 오래전 빛의 연합이 12갈래이면서 하나였던 것처럼. 연결은 힘이다.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태도. 변화의 시대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진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를 두려움의 재료로 쓰지 말고 판단의 재료로 쓰는 것. 정보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의식이 끌려가지 않는 것. 내 안에 고요한 중심이 있을 때 정보는 나를 흔들지 않고 나를 안내한다. 제임스가 특히 강조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수면과 꿈의 시간이다. 우리는 삶의 약 3분의 1을 잠속에서 보낸다. 현대사회는 이 시간을 그저 몸을 회복하는 시간으로만 취급하지만 수행 전통들은 이 시간을 전혀 다르게 본다. 의식이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른 층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간. 직관과 통찰이 상징의 언어로 전달되는 시간. 제임스는 자신의 임사체험 이후 꿈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제 꿈을 꾸면 알아요. 이것이 그냥 뇌의 처리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잠들기 전 마음의 상태가 꿈의 내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꿈에서 받은 인상이 깨어있는 시간의 직관을 형성한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것. 내일 어떤 상태로 깨어나고 싶은지를 의도로 설정하는 것. 이것은 수면의 질을 바꾸고 나아가 삶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다. 2026년 2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아시아의 지각은 움직이고 있다. 지구는 항상 움직인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다. 제임스가 본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예언은 가능성의 언어다. 고정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이 향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시대가 전환점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항상 옳다. 매 순간은 전환점이다. 다만 어떤 전환은 더 가파르다. 어떤 파도는 더 크다. 그리고 큰 파도일수록 서핑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임스가 말하는 내면의 준비는 결국 그 서핑 능력이다.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으로 선택하는 능력. 혼자가 아닌 연결로 나아가는 능력. 이것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지 않는다. 그러나 공포가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세상은 변한다. 그것이 지각이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내면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제임스 카터는 지금 텍사스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강연도 거부하고 인터뷰도 거부한다.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공식 활동도 줄였다. 그는 더 이상 뇌를 수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의식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과 연결되는지를. 그가 남긴 말들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진다. 출판되지 않고 공식화되지 않은 채. 어쩌면 그것이 가장 오래된 방식의 전달이기도 하다. 태초의 시대에 그 원리들이 전해졌던 방식처럼. 그리고 그것이 여기까지 왔다. 당신이 이것을 읽는 지금,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감이 되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스님은 이렇게 예언했다. 올해 6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절반이 눈이 뜨일 것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조용히 내뱉고는 다시 찻잔을 들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 글은 그날의 기록이다. 그를 처음 찾아간 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그분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 세상에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에 자신을 감추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품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경우가 많다. 산길을 2시간 가까이 걸어 들어간 끝에 작은 암자 하나가 나타났다. 기와도 낡았고 마당의 장독대도 오래되었다. 스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느닷없이 시간 이야기를 꺼냈다. 사계절이 바뀌듯 우주에도 계절이 있어. 지금은 겨울이 끝나가는 자리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단위를 사용한다. 겁이라는 개념이다. 겁은 단순한 긴 시간이 아니다. 우주가 생성되고 유지되고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주기를 말한다.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어떤 하나의 겁이 끝나가고 다음 겁이 열리는 경계에 해당한다고 스님은 말했다. 그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이 땅의 겨울이 끝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가 말한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는 것. 스님은 천천히 찬물을 따르며 계속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와요. 봄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러나 그 봄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두꺼운 외투를 벗지 못해 여전히 추위를 느끼는 사람도 있지요. 그 순간 나는 이 예언이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예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의식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는 조용한 촉구였다. 스님이 말한 미래는 달력 위의 날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현실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수천 년의 명상 전통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다른 층위의 현실이 존재한다고 말해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제법실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모든 현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층위의 실제가 있다는 의미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인간이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물리적 차원 외에 다른 의식의 층들을 경험한다고 기록한다. 이를 바르도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사이라는 뜻이다. 삶과 삶 사이, 의식과 의식 사이, 차원과 차원 사이. 흥미로운 점은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현대 연구자들이 수집한 수천 건의 증언들이 이 바르도의 묘사와 놀랍도록 겹친다는 것이다. 빛의 공간, 경계 없는 의식, 타인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상태. 문화도 언어도 믿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스님은 그 세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요. 깨어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문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2026년 이후 그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은 답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다. 당신은 지금 이 방에 있는 나를 보고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느껴지지 않지요.
그것이 앞으로 달라진다는 뜻이요. 불교 수행론에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과거 행위에 대한 결과, 즉 인과응보 정도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업은 단순한 벌과 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파동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선택은 파동이 되어 우주라는 거대한 장 속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 파동은 같은 파동끼리 공명한다. 고요한 마음은 고요함을 끌어당기고 따뜻한 마음은 따뜻함을 끌어당긴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스님이 말한 우주적 흐름이란 바로 이것이다.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이 우주의 장 자체가 파동의 주파수를 높인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바뀌듯 수신할 수 있는 대역이 달라지는 시기가 온다. 그 시기에 내면이 충분히 고요하고 맑아진 사람들은 마치 깨끗하게 닦인 거울처럼 그 주파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요. 씨앗이 충분히 익었을 때 껍질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요. 스님이 말한 변화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종류의 감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불교 및 여러 동양 수행 전통에서는 인간에게 물리적인 눈 외에 다른 인식기관이 있다고 말한다. 인도의 수행체계에서는 이것을 아즈냐라고 부르며 이마 중앙에 위치한 의식의 중심으로 본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해안, 즉 지혜의 눈이라고 불렀다. 이 감각이 열리면 언어로 전달되지 않은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전통은 기록한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요. 억지로 읽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것이요. 마치 옆에서 불이 타고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지듯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전해져 오는 것이지. 처음에는 이 말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희미하게나마 한 적이 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과는 말없이도 통하는 순간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멀리서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스님이 말하는 것은 그 희미한 감각이 아주 또렷해지는 상태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수행을 통해 의식이 고요해질수록 이 기능이 더 정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오래된 수행의 언어와 현대 과학이 또 한 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요. 그냥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이지.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알게 되는 것이요. 스님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지 않았다. 담담했다. 그리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이 예언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했다. 2026년 6월,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달 후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교 철학이 말하는 유식론, 모든 세계는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관점이다. 바깥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의 방식이 곧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을 두고 한 사람은 절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가능성을 본다. 같은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은 원수를 보고 다른 사람은 스승을 본다. 세계는 하나인데 경험하는 세계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유식론이 가리키는 진실이다. 스님이 예언한 변화의 핵심도 여기에 있었다. 새로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눈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달라진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씨앗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싹을 틔운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믿음이 아니라 수천 년의 수행 전통이 공통적으로 확인해온 의식의 법칙이다. 맑은 생각이 맑은 현실을 불러오고 깊은 자비심이 그것을 받아들일 현실을 만들어낸다.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지만 그 씨앗이 자랄 토양을 만드는 것은 우주의 흐름이다. 스님은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 토양이 가장 비옥해지는 시기라고.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 그리고 각각 사람들의 미래는 결국 각자의 내면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스님의 예언은 어쩌면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변화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다.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주는 억지로 데려가지 않소.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다.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 그 강은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강물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강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강물을 타는 사람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멀어진다. 그리고 강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 강이 존재했는지조차 모르는 채 조용히 이 시대에서 잊혀진다. 잊혀진다는 것이 어떤 극적인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흐름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어떤 큰 격변도, 어떤 선고도 없이 다만 새로운 물결이 시작될 때 그 물결 속에 없는 것이다. 스님은 이것을 단죄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연민의 눈빛이었다. 준비가 안 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소. 이번 생에 너무 무거운 것을 지고 왔거나 혹은 아직 필요한 경험들을 다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불교에서는 육체의 소멸이 의식의 끝이 아니라고 본다. 의식은 업의 무게와 방향에 따라 다음 존재로 이어진다. 이것이 윤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윤회가 단순히 다음 생에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어떤 차원의 세계와 공명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이다. 불교 우주론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층위의 세계가 있다. 욕망과 집착에 머문 의식은 욕계와 공명하고, 물질적 형상을 넘어선 의식은 색계와 공명하며, 완전히 정화된 의식은 형상조차 없는 무색계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사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은 어떤 차원의 에너지와 공명하고 있다. 스님이 말한 준비된 사람들이란 생각 이상으로 단순한 기준이었다. 선하게 살았소. 남을 해치지 않으려 했소.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소. 그것이면 충분하오.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심으로 바르게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의식을 다듬어 놓은 것이오. 예언은 이 땅에서 멈추지 않았다. 한 곳에서 불이 붙으면 바람을 타고 번지는 법이오. 이 땅에서 시작된 의식의 물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오. 스님은 그것이 어떤 선전이나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이 의식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깨어난 한 사람이 주변의 다른 사람의 잠을 흔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논리가 아니라 파동으로. 씨앗 하나가 숲이 되는 것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예언이 갖는 규모가 새롭게 느껴졌다. 2026년 이후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변화는 결국 한 시대의 마감이자 다음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실제로 살아갈 존재들이 곧 이 세상에 태어날 예정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부분에서 스님은 처음으로 목소리에 온기를 담았다. 불교와 여러 동양수행 전통에서는 태어남이란 어떤 의식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아무렇게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가진 의식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 툴쿠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다. 이전 생의 수행과 서원을 기억하며 다시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태어나는 의식들이다. 그들은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다시 낮은 차원의 세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어떤 빛을 품고 있다고 전통은 말한다. 스님이 2027년에 대해 한 말이 바로 이것과 연결된다. 그 해에 태어날 아이들 중에는 다른 차원에서 이 시대를 기다려온 영혼들이 많을 것이오.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닌 오랜 준비 끝에 내려오는 것들이지. 그들의 눈빛이 다를 것이오. 아주 어릴 때부터 알 수 없는 깊이가 느껴지는. 역사 속에는 시대를 바꾼 존재들이 있었다. 그중 다수는 매우 이른 나이부터 기존의 틀을 의심하고 전혀 다른 방향을 열어보였다. 스님은 그런 존재들이 2027년에 집중적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른이 되는 시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는 이후에 아주 천천히 그려냈다. 2050년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스님은 대답 대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마치 먼 곳에 실제로 그 세상이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스님은 2050년 즈음의 세상을 가리키는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했다. 본래의 땅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존재했던 세계의 모습, 인간의 의식이 분열되기 이전의 상태로 세상이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인간이 하늘의 이치와 하나로 이어져 있던 시절, 땅이 풍요롭고 인간이 자연과 경계 없이 어우러져 살던 때, 모든 생명이 서로를 착취하지 않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온전히 빛나던 시절이요. 그가 묘사하는 세상은 선명했다.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스님의 묘사를 정리하면 이렇다. 그 시대의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긴 생을 살았다고 한다. 수백 년을 사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와 연결된 것이다. 마음의 분열과 집착이 적을수록 생명에너지의 소모도 적다는 것이다. 그 시대의 하늘은 지금과 달랐다고 했다. 하늘이 더 가까웠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인간이 하늘의 질서, 즉 우주의 이치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스님은 이것을 천지인의 합일이라고 불렀다. 하늘의 도와 땅의 기운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던 상태. 그 시대에는 왕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권력으로 누군가를 다스리는 구조가 없었다. 모두가 하늘의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압할 필요도 없고 억압받을 이유도 없었다. 스님은 이 상태를 무의이치,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노자가 말한 그 개념이 실제로 구현되었던 세상이라고 그는 말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달랐다. 동물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았고 식물과 대화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신화처럼 들리지만 스님은 그것이 의식의 주파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의식이 분열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과 실제로 공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세상이 다시 오는 것이요. 회복되는 것이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인가?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도 하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것이 불교 화엄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움직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계라는 거대한 그물에 한 매듭을 당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다. 의식이 물질보다 먼저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가 2050년의 세상을 향한 토대가 된다. 한국에서 시작될 이 미래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씨앗을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심고 있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화엄 사상에는 인드라망라는 개념이 있다. 하늘의 신 인드라가 치는 무한한 그물인데 그 그물의 모든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다. 그리고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들을 비춘다. 하나의 보석 속에 무한한 보석들이 담기고 그 무한한 보석들 각각이 다시 다른 모든 것들을 반영한다.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내가 품은 생각, 지금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 거대한 그물의 한 보석을 진동시킨다. 그 진동은 연결된 모든 보석으로 퍼져나간다. 우리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그물 속에서 서로를 비추는 존재들이다. 스님이 말하는 예언의 본질은 결국 여기에 닿는다. 본래의 땅이 회복되는 것은 그 그물 속의 보석들이 하나씩 맑아지는 과정이다. 한 사람이 맑아지면 그 빛이 연결된 이들을 비추고 그 빛이 또 다른 빛을 깨운다. 2026년 이후의 미래는 그렇게 지어진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이유요. 혼자 잘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맑아질수록 그 맑음이 세상에 퍼지기 때문이요. 그물의 한 매듭이 빛나면 모든 매듭이 조금씩 더 빛나는 것처럼.
스님은 차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요. 2026년이 오기 전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심고 있느냐가 전부요.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오히려 반문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 모든 순행의 출발점은 동일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불교에서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른다. 특별한 자세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다. 지금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지금 내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의식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더 깊은 층이 열리기 시작한다. 스님이 말한 2026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이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스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말해주었다. 첫째는 관수행이다. 관수행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이 작은 거리감이 의식의 자유를 만들어낸다. 둘째는 자비수행이다. 자신을 향한 따뜻함에서 시작해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한 마음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성적인 수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주파수를 가장 빠르게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자비심은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고 그 꽃은 타인을 비출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가장 먼저 정화한다. 셋째는 원력 수행이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는 것이다. 나는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오늘 내 말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하루의 시작에 심는 것이다. 의실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모인다. 분명한 의도는 의식을 방향지으고 방향지어진 의식은 그에 맞는 현실을 불러당긴다. 억지로 특별해지려 하지 마시오. 그냥 매일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것이면 충분하오. 스님의 그 말이 암자마당을 나서며 내내 귓가에 맴돌았다. 불교 유식론에서는 우리의 심층의식을 아레야식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의 씨앗이 저장되는 의식의 창고다. 우리가 매일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감정의 패턴을 익히고 어떤 의도를 품는가가 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어떤 현실을 맞이하느냐를 결정한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다.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 그 법칙이다.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사람의 아레야식은 그만큼 더 맑아지고 맑아진 의식은 맑은 현실을 불러온다. 원력 수행이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일 아침 분명한 의도를 심는 것은 아레야식의 좋은 씨앗을 의식적으로 심는 행위다.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경작하는 것이다. 스님은 덧붙였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한 뼘이라도 더 넓혀보시오. 그것이 2050년의 세상을 짓는 벽돌 하나요. 유명 스님의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은 결국 바깥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주의 흐름이 가장 비옥해지는 이 시기에 그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예언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메시지다. 2026년 6월은 멀지 않았다. 그리고 수행의 씨앗을 심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그 스님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본래의 땅을 다시 불러온다. 당신이 심는 씨앗 하나가 2050년의 세상을 짓는 벽돌이 된다. 오늘의 예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